자, 정법은 정선호구 제3강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관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강에서 배웠던 정치의 의미와 기능을 지배 형태로 확장시킨 게 민주주의, 2강에서 배웠던 법의 의미와 이념을 지배 형태로 확장시킨 게 법치주의, 두 개의 발전 과정을 분석하는 게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2019년 반장 성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내걸었던 공약이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인데요. 먼저 교실 내 핸드폰 자유 사용은 학교 규칙과 충돌될 가능성이 크고 주말 자기 주도적 학습 참여 의무화는 당장 본인부터 학원을 가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질문이에요. 두 가지 공약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의 의견이 나올 수가 있어요. 서로 간의 약속이다, 나올 수가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법을 배우고 있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 규범과 재판 규범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보호하고 나의 기본권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먼저 답을 제시한다면 자기 의사 결정권의 실현이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 내가 생각했을 때 분명히 학원과 핸드폰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필요한 부분을 다수를 위해서, 다수의 약속을 위해서 포기하기에는 내가 손해를 봐야 될 법적 혹은 나의 개인적 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말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이걸 지켜야 되느냐? 이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답을 줄 수 있겠는데요. 작년 저희 반 실장이었던 겁니다. 우연찮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생각해 봅시다와 이름이 같아서 가져왔어요. 양성재 군 1년간 고생 많았습니다. 생각해 봅시다를 통해서 정답은 자기의사결정권이 아닐까라고 선생님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자기의사결정권이 우리가 오늘 배우고자 하는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주의인데요. 민주주의의 의미입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의 의사를 결정해야 한다는 이념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의미는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커요. 이른바 다수 지배 원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집단 지성이라는 의미 들어봤습니까? 선생님이 행정 업무를 할 때나 혹은 어떤 대안을 제시할 때 보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 한 사람이 낸 생각보다는 다수의 의견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가지고 온 의견이 훨씬 더 수기적이고 훨씬 더 고차원적일 때 확인할 경우가 정말 많아요. 단순한 의사결정을 하고 어떤 사안을 제시하는 부분에서도 집단 지성의 효과가 크다는 것은 입증된 바가 여러 차례가 있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의 의사를 결정해야 한다는 이념에서 여기 국민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집단지성, 다수지배의 원리의 실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렇다면 법치주의는 뭔가요? 법치주의는 국가기관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법의 근거에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하고자 하는 얘기는 권력 분립 제도를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권력 분립 제도라고 하는 것은 입법기관, 사법기관, 그리고 행정기관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정치의 의미에서 봤을 때 좁은 의미의 정치에서의 그 공식적 참여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법치주의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확인하고 가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법에 의해서 국가기관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부터 볼게요.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법에 의한 지배, 절차적 합법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가지고 있는 어떤 절차적인 부분만 합법적으로 행위규범에 맞춰서 진행이 된다면 전혀 하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건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독일 나치당의 나치 정권의 히틀러라고 기억을 합니까? 여기서의 법은 그 사람의 수단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 폭군의 지배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법이라고 하는 걸 가져옵니다. 이제 뒤에서 배우게 되겠지만 사람에 의한 지배,
인치라고 하죠. 지문 곧 국가다라는 미명하에 본인의 결정이 모든 것을 결정하던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법을 가져왔는데 결국은 막지 못합니다. 이유는 법을 통해서 폭군들이 그대로 지배를 합리화하게 돼요. 이걸 절차적 합법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히틀러가 만들었던 수권법이라는 게 있는데 수권법의 제1조는 독일 제국의 법률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와 관계없이 제국 정부에 의해서 의결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제2조 제국의 정부는 헌법에 규정과는 다른 규정을 법률로 의결할 수 있다. 이 당시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통치의 합법성만을 강조해요. 즉 무슨 얘기냐면 국민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기본권을 보장해주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줄까 이런 건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더 잘 지배할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통치자의 지배 도구로 사용했던 것을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도 역사, 우리가 법의 역사라고 하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너무 많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절차적 합법성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반드시 그 절차적 합법성에는 내용의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야 된다. 선생님 그럼 내용의 정당성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법의 이념이죠.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의 지배라고도 부르는데요. 법이 어떤 통치자의 지배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종속할 수 있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실제로 이거에 대한 좋은 예시로 뭐가 있냐면 위헌법률 심판 제도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요. 어떤 법이라고 하는 게 제정이 됐습니다만 그 법이 어떤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거나 혹은 침해한다면 그런 법 자체를 심판하는 제도를 만들므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실제로 입법권자까지 혹은 통치자까지도 법의 심판의 대상, 재판 규범의 대상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걸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합니다. 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수지배 원리였고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법의 근거를 가지고 권력을 분립시키는 거다. 그래서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가 있었는데 형식적 법치주의에서는 법에 의한 지배에 의해서 법을 절차적 합법성에 의한 수단으로 사용했다, 통치자들이.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내용의 정당성이라고 하는 정의까지 가져오게 되는 부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실질적 의미의 법치주의라고 부른다까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발전 과정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어요. 선생님, 왜 우리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 과정이 필요한 겁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자, 답이에요. 첫 번째, 민주주의만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하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 법치주의만으로도 국민의 기본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정치 혹은 법, 그 정치의 확장, 지배체계의 확장이 민주주의, 법의 지배체제의 확장, 법치주의도 결국 하고자 하는 바, 지향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은 크게 세 파트로 나뉩니다. 고대, 근대, 현대. 고대는 그리스의 아테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테네는 고대 그리스의 작은 도시국가 중 하나입니다. 인구도 적고 공동체의 크기도 작았기 때문에 모든 시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직접 민주정치였어요. 하지만 여기서 모든 시민이라는 단어를 현재의 단어로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고대 그리스가 말하고 있는 모든 시민은 성인 남성만을 뜻하고 여성, 외국인, 노예는 제외였어요. 실제 사회 구성원의 약 10% 정도만 시민이었으니까 직접 민주정치라고 부르기에는 단어가 모호하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 민주정치를 제한된 민주정치 혹은 제한된 직접 민주정치라고 부릅니다. 근대로 넘어올게요. 시민혁명, 이 3대 시민혁명을 통해서 발현이 되는데 이제 국민들이 계몽의식을 갖게 돼요. 꿈에서 깬 겁니다. 이제 팩트를 가지고 사실관계에 의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라고 하는 국민주권이 발현하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정치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생업도 있고요. 그 사람들이 다 모일 만한 공간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신할 수 있는 국민의 대리인들을 뽑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간접민주정치 혹은 대의제라고 하는 용어를 쓰죠. 왕권에서 대리인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과거에 그 왕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을 사용하는 것을 이제는 더 이상 들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또는요, 대리인권자로 뽑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권력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정해진 기준인 행위규범과 재판규범인 법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법치주의도 자연스럽게 확립이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요. 뭐가 있냐면 이 당시에 이루어지고 있던 근대시대의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였어요. 폭군의 지배를 막기 위해서 혹은 제왕적인 권력을 막기 위해서 법치주의가 등장을 했지만 초기에는 막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법을 폭군들이 자기 지배 합리화의 수단으로 썼던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히틀러가 있습니다. 독일 나치 정권의 수권법이라고 하는데요. 헌법의 제1조는 그 국가의 지향점이 적어져 있어요. 수권법의 제1조는 독일 제국의 법률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와 관계없이 제국 정부에 의해서 의결될 수가 있다 라고 하면서 모든 권력은 독일 제국 법률이 가장 높다라고 하는 걸 규정을 해놨고요. 제2조 보시면 제국의 정부는 헌법 규정과는 다른 규정을 법률로서 의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헌법 위에 제국 법률이 있는 것으로 명시를 해놨죠. 이 당시에 법치주의라고 하는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통치에 이용하기 위한 결국은 법을 통치의 수단으로 사용하게 됐던 거죠.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대 민주정치로 올 때는 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현대로 볼게요. 현대에서는 보통선거 제도가 확립이 됩니다. 참정권 운동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제외됐었던 여성이나 노동자나 혹은 그 외의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대의제에서도 아무리 대리인을 뽑아서 법치주의를 실현시킨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자꾸 못된 짓을 하고 지배 권력, 지배 집단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판할 수 있는 직접 민주정치의 요소를 줍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세 가지가 있죠. 뭐뭐 있었어요?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 소환 있었죠. 국민이 직접 투표해서 법을 결정하는 경우 혹은 국민이 뭔가 부당함이 있다고 할 때 소환시키는 경우 혹은 국민이 필요할 경우에는 법을 직접 제안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국민 발안 등이 있었죠. 또요. 요즘은 워낙 인터넷이 발달되기 때문에 시민의 의사를 직접 인터넷을 통해서 발행하고 있는 우리 지금 정책 제안 같은 경우도 많이 있고요. 혹은 인터넷 청구 같은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전자민주주의도 하나의 대안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현재 민주정치의 발전 과정 중에 하나인 겁니다. 현대에 왔을 때 가장 달라진 부분은 뭐냐면 형식의 합법성, 절차의 합법성이라고 하는 형식적 법치주의의 성질에다가 플러스 내용의 정의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오게 된 거냐면 폭정을 거친 이후에요. 사회는 정당성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시행하고 있는 법이 그 목적에 맞고 정의에 부합한지에 대해서 판단해야 되는 거고요. 이 판단 유무는 보통 위헌법률 심판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재판소예요. 위헌법률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 있는지를 심판하는 제도가 있는지를 우리가 통합사회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실질적 법치주의가 실시로 실현이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현재 현대 민주정치의 상황에 맞닿아 있는 겁니다. 민주정치가 고대에서 근대로 넘어가게 됐던 획기적 사건 3대 시민혁명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어렵고 난해합니다. 이럴 때는 중요한 것만 기억하고 가는 걸로 해요. 먼저 말씀드릴게요. 영국, 미국, 프랑스 각 나라들은 자기 나라만의 스타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시작합니다. 영국은 왕을 없애기보다는 왕을 그대로 두면서 왕권을 제한하고 모든 권력을 의회로 주게 되는 의회가 만든 법을 중심으로 통치하지만 군주는 존재하는 이런 형태, 입헌 군주제라고 합니다. 군주, 임금은 있으나 헌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와는 다르게 미국 같은 경우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국가잖아요. 그 왕의 권력이 너무나도 지긋지긋했어요. 그래서 아예 왕을 없애버리죠. 그래서 왕이 없이 모두가 주인인 공화정이라는 형태를 만들고요. 거기서 왕 대신에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대리인을 뽑는 민주공화정이라고 하는 게 발현하게 되는 겁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요. 왕이 있고 없건을
떠나서 그냥 시대 정신이라고 하죠. 그 시대의 분위기를 아예 바꿔버린 거예요. 권력이라고 하는 자체가 왕이 준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준 것도 아니며 그냥 국민으로부터 발현된 거고,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로울 수밖에 없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누구라도 어떠한 이유 없이, 상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자유와 평등을 강조하게 되고 인권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야기하게 되는 국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를 가장 의미 있는 혁명으로 보고 이 세 개를 가지고 근대 민주 정치가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권력은 점점 왕에게서 국민한테 넘어옵니다. 하지만 그 권력을 맛본 사람은, 자유와 평등을 맛본 사람은 백인 남성 산업 자본가에 불과했어요. 가난했던 노동자들이나 여성, 흑인은 여전히 대표자를 자신의 손으로 뽑을 권리조차 없었죠. 이에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 혹은 팽커스트의 페미니스트 운동,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선거권 확대 운동이 발현되면서부터 보통선거제도가 시작되는 거죠. 보통선거라고 하는 것은 성별, 신분, 재산과 상관없이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거죠. 고대 아테네가 10%의 시민만 참여했던 거에 보면 진정한 민주정치가 실현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민주주의가 대중에게 오면서부터 한계도 많아졌습니다. 현대 국가는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인구도 많죠. 당연히 모든 사람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할 수가 없어요. 결국 대표자를 뽑아야 돼요. 근데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간접 민주정치를 실현해 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스템의 한계는 정치적 무관심을 가져옵니다. 탈정치적, 부정치적, 반정치적이라고 해서 정치에 관심이 없거나 혹은 정치를 싫어하거나 정치는 뭐 내 이야기 아니니까 이런 식의 탈무만 형태의 정치적 무관심이 오는 거죠. 그래서 직접 민주정치의 요소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 제도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 세 가지가 앞에서 언급했던 직접 민주정치의 요소죠. 자, 이렇게 우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 과정을 분석을 했어요. 그렇다면 질문, 둘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둘을 연관해서 발전 과정을 배우는 것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목적이 같아요. 민주주의도 법치주의도 결론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즉 기본권 보장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둘의 관계는 당연히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되겠죠. 민주주의 요소에 따라서 법치주의를 발현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의 의견을 모아서 헌법을 제정하고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이 그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헌법에 따라서 국가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되고요. 반대로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또 발현해야 되는 겁니다. 헌법에 따라 입법권을 부여받은 국회가 국민의 의견을 모아서 법률을 제정해서 그 법률을 통해서 국가를 구성, 운영해야 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죠. 결론으로 다시 이야기를 하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야 된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고 법치주의 또한 민주주의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 과정과 관계를 분석을 하다 보면 헌법이라고 하는 용어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배웠던 바와 같이 헌법은 최고 규범성을 가지고 있고 그 출발점이 되는 시원성을 가지고 있는 법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하는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게 되는 거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 그 다음에 총강, 그 다음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 헌법 개정, 이렇게 10장으로 이루어진 전문과 130조로 이루어진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헌법은 9자의 개정을 통해서 1987년 10월 29일에 의거해서 공포하게 된 것이고 이 공포하는 데까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기본권의 희생이 있었어요. 인권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영화하게 된 게 1987이라고 하는 영화죠. 그래서 우리는 이 1987 확인해 보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1987 영화를 감상하기 이전에 꼭 보고 가셔야 될 영화가 있어요. 이 영상이 있습니다. 출처 밑에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은 저작권을 존중하는 사람으로서 자, 한번 봐볼게요. (6월) 항쟁이라고 불리우는 일이 있어요. 우리의 헌법을 수호하고요.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박종철 열사가 있고요. 이한열 열사가 있는 겁니다. 기억나세요? 책상을 퍽 치니 하고 여러분들 지금 옆에서 책상 숨 한번 쳐보십시오. 누가 죽나요? 저희 집에 키우는 쥐양이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 전두환의 정권 지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고통스러웠어요. 선생님은 저 때 아이였거든요. 84년생이기 때문에. 근데 기억이 나는 게 시내 같은데 금남로를 지나갈 때는 엄청난 저 체류탄 가스에 고생했던 부분들. 남영동 대공문실이라고 하는 곳. 모화선 역할을 한 게 박종철 열사의 어려운 죽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군사 독재에 맞서 싸우면서 더 이상 이제 우리 사이에서 군사 독재가 발을 붙일 수 없게 만든 보이세요? 눈이 매워서 지금 안대 마스크 끼고 있는 거고요. 오죽했으면 동네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렇게 다 거리로 나와서 행진했던 겁니다. 우리 다수가 할 수 있는 것은 단결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에겐 무기가 없습니다. 오직 모일 수 있다는 거 하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다수의 힘. 영어 아니에요. 이거 실제 상황입니다. 고문을 추방하자고 하는 거죠. 본인들이 얻고자 하는 수단이 있을 때 사람의 기본권은 처참히 밟혀나가게 되는 겁니다. 임기 중 대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헌법에 따라 내년 2월 25일 본인의 임기 만료와 더불어 호원 조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헌법 개정이 어려우니까 내가 이 헌법을 지키겠다. 근데 그 헌법은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고요. 본인들이 뽑아놓은 선거위원이라고 하는 의원들을 통해서 뽑게 되는 간선제 형태였죠. 그걸 그대로 고수해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이 못 참은 거예요. 종교계도 일어났고요. 간선제로 가려고 자기 친구인 노태우를 그대로 차기 대통령으로 지명을 합니다. 못 찾고 국민들이 길로 나왔죠. 독재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국민이 깨어나게 되는 겁니다. 계몽을 한 거예요. 1987년도에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들은 생업을 전폐하고 나온 이 시위대한테 모든 국민들이 박수치고 열렬하게 환호했습니다. 모든 뜻이 같음을 보여줬습니다.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하고 함께하면서 의로움이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를 실현했던 거예요. 이 다수의 흐름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했고요. 직장에 출근했던 사람들까지 다 같이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형식적 법률을 통해서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는 구호밖에 없어요. 지금 보이세요? 수경 쓰고 나오신 거예요.
우리가 오직 바라는 건 한 가지입니다. 최루탄을 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건강을 해치지 말아달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바라고 있는 건 그냥 평화 대행진 걷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이런 것들만을 바라면서 달려왔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결국 독재자였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자신의 의지와 다르게 헌법을 개정하게 되고 그렇게 개정해서 나오게 되는 게 아까 봤던 1987년 10월 29일 날 공포하게 되는 헌법 제9차례 개정 헌법이 되는 겁니다. 가장 큰 변화는 직선제, 대통령을 이제 우리 국민이 보통선거 원칙에 의거해서 뽑을 수 있게 되었다는 부분이죠. 자, 우리는 이렇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에 대해서 발전 과정과 그 다음에 관계를 분석함으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한 가지만 기억을 한다면 결국 이 두 가지의 발전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진정한 민주주의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의거해서 움직이는 거고요. 진정한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에 의거해서 움직이는 거다. 무슨 말이냐? 민주주의를 구체화하는 것이 법치주의고 법치주의의 근거가 되는 것이 민주주의다. 둘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아니라 둘은 함께 나아가야 될 우리 어떤 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구글 클래스룸에 자신의 생각을 작성해서 남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숙제는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민주주의는 무엇인가입니다. 자, 지금까지 정법은 정선호구 제 3강이었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약간 우리의 개념과는 멀어져 있는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죠. 사회계약설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요. 능주고등학교였고요. 저는 능주고등학교 교사 정선호였습니다.